수술실 앞 복도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복도에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평생 아들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아들들 중 단 한 명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아들들이 아니라 딸인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제 사이 갈라놓을 거면 나랑 보고 살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 순간 의사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맞으십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불과 2달 전 엄마와 함께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고생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인생에서 했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모티브를 얻어 재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민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빠가 셋인 집의 막내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는 늘 그랬습니다. 엄마의 눈은 항상 오빠들을 향해 있었고, 저는 늘 그 시선의 바깥쪽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도 엄마는 오빠들 성적 이야기만 했습니다. 공책이 떨어지거나 색연필이 필요해도 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어린 나이에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빠들은 공부를 못해도 학원을 여러 개씩 다녔습니다. 재수를 해도 엄마는 군말 없이 뒷바라지를 했고, 취직이 늦어져도 용돈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돌아온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공부해서 뭐 하냐? 그 말이 어린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을 들고 부엌으로 갔을 때도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 흘깃 보더니 그냥 냄비를 닦았습니다. 그 상장을 들고 방으로 돌아오던 제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하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보자. 그 말이 기뻐서 집으로 달려가 엄마한테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밥이나 차려. 저는 그날 내 미래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생일 때 일도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다는 이야기를 집에 와서 신나게 했더니 엄마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어, 밥 먹어. 그해 첫째 오빠 생일에는 엄마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둘째 오빠 생일에는 오빠가 먹고 싶다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특별한 밥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생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너무 서운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네 동네를 몇 시간이나 혼자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는 부엌에서 오빠들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빠도 엄마도 아버지도 아무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있어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도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밥은 먹었는지, 오늘 힘들지는 않았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집에 있을 때의 그 외로움과 다르다는 것을요. 여기서의 외로움은 그냥 혼자인 것이었고, 집에서의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지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발이 부어올라도 그 생활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 청춘이었습니다.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한 가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가정을 이루면 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상장을 받아오면 기뻐해 주겠다고. 서운하다고 말해도 나쁜 사람 만들지 않겠다고. 그 다짐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기억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장문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너는 표현력이 참 좋다. 이 글 안에 내 마음이 다 보인다.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그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졸업식 날 저는 혼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도 없었지만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혼자 서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말 없이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모두 들어도 다 받아들여 주었고, 한 번도 그 이야기로 저를 다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몇 년 동안 힘들게 모아둔 돈 일부를 집에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이가 들면 달라지겠지. 세월이 흐르면 딸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그 기대를 끝내 버리지 못한 것이 결국 제 약점이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엄마는 배추를 한 번에 20포기씩 담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새벽부터 일어나 종일 쭈그리고 앉아 담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담근 김치는 전부 오빠들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반찬을 만들어도 오빠 집으로 갔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도 오빠들이 먼저였습니다.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친정에 가서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웠습니다. 손이 닳도록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다 차리고 나서 오빠들 가족이 왁자지껄 들어오자 엄마는 갑자기 생기가 돌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오빠들 차 트렁크에 음식을 한가득 실어줬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빈 그릇만 설거지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제가 허리를 다쳐 한 달 동안 제대로 몸을 쓰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해 먹고 집에서 누워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셋째 오빠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더니 엄마가 직접 죽을 끓여서 오빠 집에 가져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끔 찾아가고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는 손발이 되도록 일하고 엄마 생신 때는 작은 선물을 챙기고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텼습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왜 계속 연락하고 찾아갔느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엄마니까요. 밉다고 해도 결국 엄마니까요. 그것이 제 발목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왜 그런 엄마 곁에 있었느냐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었습니다. 나쁜 엄마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 자식 사이 아닐까요? 그것이 저를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붙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천장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 이곳저곳에 관이 꽂혀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이 너무 말랐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저는 처음으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미운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 그냥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열흘을 중환자실에 있었고 다시 한 달을 일반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딱 2번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었으니까요. 긴 입원 생활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엄마와 화해 한 번 못하고 가는 것인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운 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후회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더 일찍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긴 밤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머릿속에서 조용히 생각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와 화해하고 싶다. 평생 풀지 못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한 번만 풀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많이 나았어. 우리 여행 한번 가지 않을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디? 그 짧은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허락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지를 찾아봤습니다. 사고 이후 몸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오래 서 있으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이 느릿느릿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밥이 맛있는 곳, 너무 붐비지 않는 곳. 검색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내가 엄마를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를 고른 적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되는 곳, 너무 춥지 않은 곳,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곳. 엄마 무릎이 안 좋은 것을 생각해서 숙소도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좋아하는 식혜도 한 통 챙겼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멀리 나오니까 좋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또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왜 이제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동해를 향해 달렸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바다 앞에서 저와 엄마는 나란히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엄마와 이렇게 나란히 서본 기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또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횟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생선을 발라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 정도는 혼자 발라 먹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해줄게.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얼마나 엄하셨는지, 어릴 때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저는 그날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숙소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해돋이를 봤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옆에 있는 엄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저에게 차갑고 무심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오후에는 바닷가 시장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조그만 어묵 가게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 저에게 어묵을 사주었습니다. 따뜻하니까 먹어. 그 말이 참 별것 아닌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뭔가를 직접 사준 것이 살면서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저는 어묵을 받아들고 고마워,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지?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짧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았어. 그날 밤 엄마가 잠든 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표현을 못했을 뿐 마음속에는 있었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크게 한 착각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집 안 가득 고기 냄새와 함께 부엌이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밀가루 반죽이 가득 쌓여 있었고 엄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쟁반마다 만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100개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무릎이 안 좋다고 했잖아. 이렇게 많이 왜 만들어?
엄마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들 줄 거야.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의 그 따뜻함이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내 거는? 엄마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갖다 줬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다 갖다 줬다고요. 딸이 오기 전에 이미 다 나눠줬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는 여전히 만두를 빚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서운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엄마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며 전화를 거는 것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 엄마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 저는 오래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좀 서운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형제 사이 갈라놓을 거면 나랑 보고 살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서운하다고 말한 것이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절연이 시작된 첫 주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도 밥을 먹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엄마가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은 그냥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사랑하는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에게서도 저에게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절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외투를 집어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왜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 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오빠도 없었습니다. 둘째 오빠도 없었습니다. 셋째 오빠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도 한편에 보호자, 대기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그 의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그 복도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명절마다 가장 많은 음식을 챙겨갔던 오빠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엄마가 무릎이 아픈데도 만두를 빚어보내던 그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엄마는 아들들을 원망하지 않겠지. 깨어나도 그 아이들이 왜 안 왔느냐고 묻겠지. 저한테는 그냥 왔구나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의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호자 맞으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딸입니다. 동의서를 받아들고 펜을 잡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엄마, 딸로 살고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딸이라고 불러주길 바랐습니다. 어릴 때 저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는 항상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냥 이아였습니다. 오빠들에게는 이름을 불렀지만 저에게는 그냥 이아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가 쓰러진 그날 밤, 오빠들이 아닌 제가 이 텅 빈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엄마는 회복실에서 눈을 뜨고 저를 발견하더니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은 수술이 다 끝난 뒤에야 하나 둘씩 나타났습니다. 저는 수술 대기 시간 동안 오빠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첫째 오빠는 전화를 2번 만에 받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 수술 끝나면 연락해. 둘째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오빠는 받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진짜요? 엄마가 그렇게 됐어요? 저 지금 좀 먼 데 있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빨간 불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가 평생 챙긴 것들이 이 빨간 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2시간 동안 혼자 그 빨간 불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오빠는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연락을 늦게 받다고 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전화를 못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아들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오빠들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큰 오빠는 바쁘다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3주가 지나자 둘째 오빠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 오빠만 가끔 왔는데 와서도 30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곁에서 밤을 새우고 엄마가 재활치료를 받을 때 옆에 앉아 있고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밉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많은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차별했던 것도 평생 아들만 바라보았던 것도 그것이 엄마가 살아온 시대의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그 시대 여자들은 아들을 귀히 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고 딸은 언젠가 남의 집으로 보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틀린 것이었지만 엄마는 그 시대의 방식으로 살았고 저는 그 방식 아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빠들도 며느리들도 당연하다는 듯 지켜만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활 치료가 끝난 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퇴원 후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첫째 오빠는 집이 좁다고 했고, 둘째 오빠 며느리는 직장을 다닌다고 했고, 셋째 오빠는 아이들이 어리다고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낯설어했고 저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밥을 차리면 한쪽에 앉아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밥 짓는 법을 내가 언제 배웠냐?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 안 나? 나 어릴 때부터 혼자 다 해 먹었잖아. 엄마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 못됐지.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다 지난 일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서 6개월을 지내는 동안 오빠들은 명절에 한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올 때마다 엄마한테 용돈을 드렸고, 엄마는 그 돈을 받으면서 오빠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고, 저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는 지금 같은 집에 있고, 같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 평생 차별받으며 마음이 닳아버린 분들, 그래도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것이든 틀리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것도 용기입니다. 남는 것도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랄지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면 충분히 수고한 것입니다.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참 수고했다.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버티고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모두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실제 삶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재구성한 드라마 콘텐츠입니다.